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 더블업은 제약바이오 김선화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네. 먼저 제약바이오주 최근 분위기나 이슈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저희 이슈는 자잘하게 계속 있는 편이고요. 네. 조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빅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장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맞아요. 펩토로 이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리포트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사가 잘못 나와서 생긴 노이즈라서 이제 네. 아닌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 비공개인 상태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뭐 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컸었던 건 삼천당 제약인데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의 센티가 다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알테오젠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치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했었으니까. 네. 네,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자면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현재 코스닥 시총 순위로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코스닥 전체의 어떤 섹터의 를 구분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코스닥 전체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관심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6월 달에 미국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갔다 왔죠. 네. 네, 가서 보셨을 때 최근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어요? 이게 그 바이오 USA 2022인데 저희 상반기의 주요 이벤트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링이에요. 학회 발표가 아니라 비즈니스 네. 파트너링이다 보니까 참석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뭐 데이터라든지 어떤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만 하고 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애널리스트가 참석을 하는 학회가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학회나 이런 데에는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없는데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코트라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런 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년 참석했으면 더 정확하게 전달했을 수는 있다고 아하.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석을 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건 되게 명확한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바이오텍들은 계속 참석을 하니까 바이오텍들께 물어봤어요. 이제 작년에 참석했었을 때는 어땠냐.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작년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저희 CDMO 회사 중에 중국에 가장 대표하는 회사가 우시죠. 우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은 왔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부스 전시관 부스에 어떤 이제 홍보하는 그런 부스를 차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생물보안법 네, 영향이 그것도 큰 이슈가 거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제가 이제 웬만한 세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서 제가 볼 수 있는 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501개 세션을 거의 정리를 해서 제가 그 리포트로도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미국 정책 규제와 관련된 세션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는데 거기에서 중국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네. 중국을 어떻게 하면 좀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장을 억제하는 것보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공하지 못할 미국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다. 아하. 규제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기초과학에 투자를 계속하고, 네, 그 다음에 임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임상 기관들이 좀 빠르게 임상을, 그러니까 다기관 임상을 진행할 때 병원이 협업해서 동시에 빠르게 진행해주면 임상이 빨리 끝나겠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최종 산물은 저희는 의약품만 보죠. 근데 그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일회용품들의 상당 부분 하다못해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사오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중국에서 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맞느냐. 이제 거기서 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유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공하지 못할 미국이 걱정된다.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요게 또 이제 여기는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바이오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려면 요즘에는 AI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를 동시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리고 협업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수 중국 땅 안에서 이렇게 협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이미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바이오 USA를 쭉 들어보니까 비즈니스맨들의 장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연성,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 미국이 A부터 Z까지 다 규제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구성의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뭐 NIH 이런 데 예산 삭감하게 되면 기초 연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초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약물이 빨리 나오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좋은 약물이 나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게 줄여지는 게 맞네요. 좋은 약물이라 하면 우리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신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기초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이오 USA의 그 팀이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바이오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만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은 약간의 답답함을 좀 느끼면서 생물보호법 그 이후에 항상 모든 산업이 중국을 규제하며 한국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바이오도 그럼 한국의 수혜가 좀 보입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된 걸까를 봤을 때, 이제 되게 재밌는 세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누락을 할까봐 네. 요거를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세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패널 톡을 진행을 해요. 1시간 동안 패널 톡 진행을 하는데 저 ADC, GLP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게 세션 제목입니다. 지금 제목 보이시죠? 세션 그림에 있는. 모더레이터가 릴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중재자가 이제 패널들을 앉혀놓고 하는데 2명의 바이오텍 대표들, 그 다음에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AI 기반으로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특이한 게 미국에서 설립됐는데 중국에서 홍콩에서 상장했습니다. 특이하다. 그게 이제 중국이 임상을 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AI로 만든 후보 물질이 실제 약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러 중국을 갔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테스트를 하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좀 성장을 한 회사인데 저 대표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이 다른 땅 대비해서 어떤 강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번 달 지금 7월 이제 2주째 지나가고 있죠. 3주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 달에만 공동연구 계약을 3개 따냈습니다. 하나가 다케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중국의 강점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을 찾아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가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 인실리코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ADC, GLP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저 ADC와 GLP가 지난 3년간 굉장히 핫했던 세션이에요. 그래서 GLP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핫했는데 저거를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혁신은 다른 데 있고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가장 괜찮은 것들을 빠르게 생산해내는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은 사실 크진 않았다라고. 사업성은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은 좋았지만 혁신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돈으로 또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너네 베스트 인 클래스는 잘하는데 퍼스트 인 클래스는 좀 아픈 손가락 건드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바이오텍들이 약간 횡설수설했어요. 아. 제가 맥락을 좀 못 잡았었거든요. 좀 이제 녹음하고 듣긴 했는데 네. 발음도 조금 어렵고 이제 맥락을 좀 못 잡는 느낌이었는데 텐센트 인베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인실리코랑 텐센트 인베가 했던 얘기를 다 조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인실리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업의 자본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초기 자산에도 중국 기업들도 투자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BD 능력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네. 인력들, 기술 이전이 또 빅파머와의 여러 아주 오랜 소통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이미 능력치가 많이 쌓여서 이 에셋을 누구한테 언제 어디에 팔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이 좀 와닿았는데 주말 없이 7일 새벽 2시까지 일한다. 내가 2시에 메일을 보냈더니 2시에 답이 온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 부분을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이후에 저 빠른 임상 승인 근데 빠른 임상 승인은 FDA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걸 넘어서서 이제 요 그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다기간 임상을 진행했었을 때 훨씬 중국이 좀 빠른 그런 그 체계적인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느끼는 바이오에서 결국 속도전인데 네. 이 속도를 가파르게 했을 때 네.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큰데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속도도 더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와, 이게 약간 AI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상용화에 이르는 여타한 기간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빠르죠. 그래서 그래, 이거를 갔다 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다기간 임상을 진행할 때 그런 체계적인 부분, 이게 뭐 IRB 병목 현상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국은 미국도 못 따라가요. 한국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이제 완전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규제적인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빠르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가 몇 가지 부분이 있죠. 자본력, BD 능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 연구와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R&D 인력을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현재는 빅파마 우리나라에서도 좀 대형 제약사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기술 이전까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좀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결국 삼성 에피스 홀딩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일 것 같고 SK 바이오팜이 아까 그 회사 AI 인실리코 회사를 네. 제가 6월 22일 제 바이오 USA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약 3년 정도 갑자기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GLP ADC 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한 3년 정도 기다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이 혁신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규제적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좀 이제 훨씬 우호적으로 바이오텍들 신약 개발하는데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당장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이제 성과를 확인하는 때가 3년 정도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차치하고 네. 산업 저변에서의 미국, 중국, 한국 각각의 특색에 맞게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쭉 들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속도전에 네. 열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선아 의원께서 그 속도전을 중국을 벤치마킹 해보니 한 3년 정도 어간에는 한국도 글로벌리 포지셔닝 개념에서 상당히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레벨업을 될 수 있는 역량은 다 갖추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본력이나 글로벌 빅파마가 외부에서 봤을 때 중국 대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이런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명확하게 어필되는 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을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나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임상 기관들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희 훌륭한 저희 대학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글로벌리 영향력이 있고요. 실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파마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중국이 약했던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수많은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가 드디어 네. 이 완전히 프론트에 있는 기술 기초과학대도 많이 올라왔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량 공세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질적 공세도 했었던 거죠. 그런 학회 활동을 계속 열심히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또 바이오 USA 다녀올 기회가 있거나 저 또 이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이제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네. 거를 좀 한번 보게 되면 다른 그림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가 굉장히 새로웠는데 매년 추적을 해 가다 보면 저희의 어떤 상황이나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확연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확연히 주목받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JP 모건 컨퍼런스도 그렇고 꾸준하게 매년 가면서 쌓이는 인투이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여름에 가는군요, 바이오는. USA는 그렇습니다. 그쵸?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발간하신 리포트도 보면 4분기를 대비할 때라고 제목을 지어주셨고 맞아요. 네, 4분기에 기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기대 배경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게 뭐냐면 세미나를 다녀보면 많은 매니저분들이 말씀하세요. 지금쯤은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저희 뭐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우리만 좀 약간 소외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한번 보실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바이오 ETF와 코스닥 150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이 디커플링의 사이즈 아하. 보이시나요? 네, 저희는 계속 빠지고 저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쯤이 좀 더 심화된 거죠? 이게 지금 잘 보시면 2분기네요? 6월쯤에 심화됐고요. 사실 요 구간 있잖아요. 6월 상반기나 이런 쪽에는 살짝 디커플링이 좀 보이긴 했지만 여기도 횡보하고 있었어요. IBB도 좀 횡보하고 있고 저희도 좀 횡보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였다고 보게 되면 이제는 확실히 좀 나눠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바스켓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데 각 종목당 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 이런 계속 주가가 빠지는 이런 분위기는 경험해 보실 거고 제가 요 6월 시점에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6월 1일에 오스코텍이랑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간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가켄바이오를 보게 되면 네. 오노랑 기술 이전을 했었을 2024년 10월쯤에 주가만큼 내려와 있는데 지금 오노랑 더 발전해서 마일스톤까지 받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거기까지 내려와 있지?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맞잖아요. 펀더멘털을 전혀 안 봐요. 펀더멘털을 전혀 안 보고요. 현재는 수급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이제 전체적인 IT나 이런 분위기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전자나 닉스가 빠지면 바이오가 오른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빠지면 바이오는 오히려 같이 빠집니다. 네, 같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는 방향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를 그러면 갑자기 관심 갖고 사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기술 이전에 갑자기 뻥 하고 빅딜이 나오거나 근데 빅딜이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상 요때에는 이벤트가 있을 거야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보니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회. 근데 메인 학회가 지금 요번에는 9월 학회들은 아닐 것 같아요. 10월에 에스모라고 하는 암학회 제가 그 설날이 아스코 추석이 에스모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암학회 빅 이벤트가 10월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기사화되는 시점. 우리가 에스모 나가서 뭐 발표할 거야라는 게 기사화되는 시점을 9월 16일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보가 나가는 날이에요.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하세요 이렇게 통보가 나가는 날이라 그때쯤 해서 이제 좀 에스모 관련한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분기마다 글로벌 빅파마들 기술 이전 개수를 보게 되니까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네. 저희가 2025년 4분기가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1분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2026년 1분기에 그래서 2월 된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요거는 한 달치밖에 카운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 4분기에 기술 이전 개수가 통계상 많습니다. 3분기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코스닥 승강제 이런 얘기 네. 막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9월 내지 10월에 확정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 이전은 4분기에 좀 핫하고 에스모도 4분기에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승강제 관련한 것도 거의 9월 내지 10월이라 하면 3분기 끝자락 내지 4분기 초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 맞물려서 전체적인 수급이 4분기 초 거의 3분기 말부터 회복될 것 같다라는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콜레이션이 물론 시차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에 따라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업종에서는 더 디커플링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바이오텍이 좋고 올라갈 때 안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현재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금리가 하반기에 인상이 될 것 같은데 바이오가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이 좋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랑 상관없이 좀 수급 받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선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22일 구글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네,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정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이 우리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싸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눌림이 있다. 네, 여전히 변동성 장이고요. 자, 주가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팩터가 무엇일까? 수급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태풍의 기간이고요. 여전히 펀더멘탈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은 싼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